가장 귀한 돌을 찾아내 장인의 혼이 더해져야 빛을 발하는 벼루. 3만 번의 손길을 거쳐야 하는 인내의 산물인 먹. 사람의 정성과 수고로 완성되는 천년을 견디는 종이 한지. 수천 번, 수만 번 두드려 필장의 혼이 담겨야 완성되는 전통붓. 선비들에겐 목숨과도 같은 도구였고 예로부터 써온 생활 속 전통 필기구인 붓, 벼루, 먹, 그리고 한지. 어느 것 하나 빠져선 안 되는 불가분의 관계. 선비들의 전통 필기구 문방사우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의 전통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인사동 거리. 이곳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서예용품들인데 남녀노소 상관없이 국내 서예 인구가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서예용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문방사우는 언제부터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일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멀게는 한 3,000년 전부터 붓이란 것도 존재했고, 붓이 존재했으니까 뭔가를 찍었을 안료도 존재했을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그 고고 유물을 보면은 중국의 경우에는 3,000년 전부터 그런 서다 도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추론을 하는데 문방사우 네 가지를 하나 묶어서 어떤 보배가 됐든 친구가 됐건 이 개념으로 삼은 것은 아마 이게 이제 당나라 말기 거기에 이제 이욱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당나라의 남당 시대 이욱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예술에 조예가 깊었다. 당시 제갈고라는 사람을 시켜 붓을 만들게 했고 이정규라는 사람을 통해 먹을 만들게 했다. 또한 각 지역의 최고의 돌로 벼루를 만들게 해서 그중 최고의 벼루를 선발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탄생한 것이 문방사우의 효시가 된 문방사보. 중국 사람들은 문방사보라고 그래요. 보란 말은 보물이라는 개념입니다. 보물은 재화,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방사보를 돈의 개념으로, 재화의 개념으로 수집을 하더라도 어떤 재화의 개념으로 수집을 했는데 우리는 문방사우, 친구로 생각했다는 거죠. 중국의 부자들은 문방사우를 놓고 경쟁이 치열했다. 누가 더 좋은 붓을 갖고 있느냐가 부의 척도였던 것. 오래전 문방사우는 오늘날 부자들의 명품 컬렉션과 마찬가지로 재화이자 보물로 여겼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옛 선비들은 문방사우를 중국과는 다르게 생각했다. 근데 우리가 친구란 말을 얘기할 때 붕우란 말을 써요. 붕은 동도왈붕이라고 그랬어요. 때를 지어서 무리 지어서 같은 방을 가면 그게 붕이에요. 우는 동지왈우라고 그랬어요. 뜻이 같아요. 뜻이. 이 문방 벼루, 먹, 붓, 종이를 단순한 붕도 아니고 뜻을 같이 하는 지사 같은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친구 우로 봤다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이 문방사부를 대하는 태도를 단적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서예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수원에 위치한 한국서예박물관. 이곳에는 삼국시대 금성문을 비롯해 역대 임금의 어필, 그리고 조선시대의 명필의 글씨와 근대기 명서에 이르기까지 서화 300여 점을 비롯해 문방사우 등 우리나라 서예사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유물을 만나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문방사우라는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 우리나라 고려 시대의 왕실이나 귀족층 사이에서 이제 애호되는 풍조가 생겨났고요. 조선 시대에 이르면 문인 사대부들 사이에서 이러한 풍조가 더욱더 좀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 이르면 글씨와 그림을 아끼는 그러한 관심이 좀 이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인서화가들 사이에서 문방구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여러 책거리 그림들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는데 이는 서책을 늘 가까이 했던 선비들의 학문에 대한 열망과 그 길을 함께하는 친구 문방사우에 대한 깊은 애정의 표현을 담은 것이다. 도도한 선비들의 풍류를 말해주던 문방사우. 당당한 기계와 기품의 상징이 되어온 우리의 전통붓. 붓은 그 쓰임에 따라 글씨, 동양화, 사군자 붓이 있고 털의 종류에 따라 양모, 장액, 황모 붓이 있다. 붓 만드는 재료가 요즘은 이제 대부분 양모 위주로 하고 작은 붓은 쪽제비털, 황모 위주로 가지만 그 이외에 우이모라든가 소귀털이라든가 말털이라든가 너구리털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동물의 털을 이용해서 만들거든요. 그렇다면 털의 종류에 따라 붓의 쓰임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이 붓은 장액이라고 해서 노루 겨드랑이 털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 있는 털 중에 제일 부드러운 털입니다. 부드러운 붓이기 때문에 한석봉 선생은 이 붓을 갖고 썼습니다. 글씨에서 나타나요. 부드러운 그 획이. 이 붓은 쪽제비 꼬리로 만든 황모붓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좀 강한 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추사 김정희 선생이 대표적으로 이 붓을 많이 썼어요. 한석봉은 주로 공적인 문서에 적합한 서체를 많이 썼는데 정돈된 획을 표현하기 위해 부드러운 붓을 즐겨 사용했다고 한다. 독자적인 자유분방함과 조형적 미를 잘 살렸던 추사 김정희는 붓의 탄력이 살아있는 강한 붓을 애용했다. 붓에서 강하다 하는 건 탄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드러운 것도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자연적인 탄력이 있는 거고 인위적인 탄력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탄력이라는 건 털 자체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제비털하고 노루털하고 놓고 보면은 쪽제비털은 탄력이 있는데 노루털은 힘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건 부드러운 쪽, 쪽제비는 좀 강한 쪽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두드려서 필장에 영혼이 담겨야 완성되는 붓. 이곳에 전통 방법으로 붓을 만드는 김종춘 모필장이 있다. 울산광역시에 자리한 작업실. 하루에 16시간 이상 붓을 만드는 데 매진하고 있는 김종춘 모필장은 60년째 붓을 만들어 오고 있다. 김종춘 필장은 특히 동물의 털을 이용하는 모필의 대가다. 붓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번의 빗질을 통해 원모를 선별하는데 평균 150번 이상의 손길이 오가야 털이 부드러워진다. 이건 내가 이걸 워낙 했으니까 이건 얼마만치 이어야 되겠다. 그러면 중간에 얼마만치 모자라겠다 하는 걸 계산을 다 해야 꺾어져. 그래가지고 잘라야 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잘라야면은 이래 개수가 예를 들어 가지고 500개 같으면은 한 3번 정도는 이 샘플을 봐야 돼. 붓이 됐나 안 됐나. 작은 건 한 번만 봐도 되는데. 그러면 이 많은 양을 3번 보려고 그러면 한 번 보는데 하루 걸려요. 두드리고 빗질하는 만큼 결이 달라지는 게 붓. 열에 보기만 해도 깐총하지. 응? 아까 보다가. 정리가 끝난 붓은 끝을 정리해 재단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해야 이제 끝이 이제 똑같아져요. 비슷해 보이는 털이지만 길이에 따라 털도 역할이 다르다.
털이 긴 것은 붓의 중심 털로 쓰고 짧은 털은 중심 털을 에워싸는 털로 사용한다. 요거 자르는 거는 요 똑같으면 안 되거든요. 똑같으면 요거 밑에 요걸 달아줘야 돼. 요거 금방 자르는 거를 요 밑에 요 약간 짧잖아, 그죠? 끝을 맞춰서 재단한 털을 골고루 섞는 것을 몇 번씩 반복하는데 그래야 붓에 탄력이 생긴다. 짧은 거 하고 긴 거 하고 골고루 섞여야 돼. 이게 또 골고루 섞여야 서로가 자꾸 짧은 게 서로가 이래 자꾸 놀지. 잘 섞인 털은 붓 한 알 분량씩 나누어 정리해준다. 정리가 끝난 붓은 하나로 묶어 붓 끝을 물에 적신다. 물끝 보기는 붓촉이 잘 정리가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제 붓대인 필관을 만들기 시작하는 김종춘 필장. 붓털을 정리하는 작업만큼이나 붓대도 수십 번 손길이 오가야 완성된다. 알촉과 붓대가 맞지 않으면 그동안의 작업이 허사가 되는 일. 정성을 다해 한치의 오차도 없게끔 붓대를 맞춰본다. 우뭇가사리를 끓인 풀에 붓을 담궈 풀 먹이는 과정이 이어진다. 붓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거치는 과정은 10여 단계. 모든 과정이 필장의 손을 거쳐야 한다. 풀 미기는 기거든. 풀 자르줘야 되거든요. 이게. 붓에 탄력을 주고 윤활제 역할을 하는 붓을 길들이는 과정이다. 수십 번, 수백 번의 손길이 오고 간 끝에 완성된 붓. 이러한 장인의 혼이 담긴 붓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화가 조철수 씨. 붓이 좋아요. 힘있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붓이 펼쳐져요. 이렇게 까칠까칠하게 쓰려면 까칠까칠해지고 저는 붓을 등 뒤로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붓은 그냥 얼른 못이 돼요. 그런데 이 붓은 상당히 10년 써도 10년 쓴 것도 있고 15년 쓴 것도 있고 지금도 쓰고 있어요. 작품의 탄생을 지켜보는 장인 역시 뿌듯하다. 만드신 붓으로 이렇게 작품이 나오는 거 보시면 어떠세요? 아, 기분이 좋죠. 볼 때마다 색다른 걸 하니까. 그 붓이 나그 옷 맞듯이 모든 것이 딱 맞아야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운필이 좋아야 좋은 그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딱 맞는 붓이라고 생각해요. 문방사호 중 가장 가볍지만 그 생명력에 있어서는 으뜸인 한지. 한지를 가리켜 지천년 견오백이라 일컬어 한지는 천년을 견디는 종이라고 했다. 컴퓨터와 모니터가 종이를 대신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한지 생산에 힘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 전라북도 임실군. 소박한 이 집에서 3대째 수작업으로 아내와 함께 58년간 전통 한지의 명맥을 이어온 사람 김일수 지장이다. 당나무는 한지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원료. 섬유질이 좋고 활력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당나무. 한지는 이 줄기만 사용하는데 그는 자신의 당나무 밭에서 직접 채취한 당나무를 사용한다. 가을이 지나면 당나무가 자라는데 이 당나무를 베어서 삶은 후 그 껍질을 벗겨서 사용한다. 수입산이 밀려오면서 국내산 당나무를 이용해 한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 저는 이방 밭에다가 한 2,000평 정도 돼요. 평수로 그렇게 재배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가을 돌아오면 가을에 이제 서리와 그 낙엽이 지면은 이제 그럼 이제 최초에 피어다가 이제 딱두자 삶아가지고 그럼 이제 벗기서 긁어서 자연 그대로 나왔다 그렇게 여러 종을 만들지요.
바짝 마른 당나무는 먼저 물에 담궈서 불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제 요놈을 물에 담가서 물에다 한 5시간, 6시간 담가놨다가 불면은 딱 물에다 헹겨요. 그러면 이제 커피지가 붙은 게 있잖아요. 게 이런 거 껍질 이런 거 요런 것이 이제 다 떨어져 버려. 깔끔하게 만들려고. 한지 만드는 일은 99번 손이 간다고 해서 일백백자에서 한 획을 떼어내 백지라고도 부르는데 그만큼 사람의 정성과 수고가 필요한 일이다. 삶아진 닭은 흐물흐물한 상태가 될 때까지 5번 이상 힘차게 매질을 반복한다. 들이야 다 몽골아지 갖고 이제 몽골하게 갈아지면 이제 집투에 넣고 이제 풀어 뜬 거야 종이를. 옛날에 전통법이잖아. 6벌 치면은 이렇게 섬유질이 나와 이렇게. 갖고 이제 저놈을 집통에다 풀어서 이제 종이를 만드는 거예요. 한지를 만들 때 당나무 섬유질을 엉겨붙게 도와주는 황촉규를 만드는데 다른 나무도 첨가된다. 이거 누름나무랑은 다 알잖아. 누름나무란 거. 요놈하고 이 황촉교고 함께 섞어서 밟아. 황촉교고. 그래갖고 풀을 내갖고 저 집통에다 부어서 종이를 한 장씩 떨어지게 하려면 이것을 밟아서 풀을 부숴야 돼. 일반적으로 한지의 접착제로 불리는 닭풀은 황촉규만 사용하는데 김일수 명인은 느릅나무를 함께 섞어준다. 선조들의 지혜에 새삼 감탄하게 되는 대목이다. 거름망을 통해 걸러진 닭풀에 삶아진 닭을 섞은 후 어느 정도 섞이면 발을 준비해 한지를 뜨기 시작한다. 7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한지를 배우게 된 김일수 장인. 그의 한지 뜨는 방식은 특별하다. 네발지 전통법으로 여러분은 흔들수락 종이가 찌르고 좋아 반지랍고 또 살을 잡았대 한 게 두껍고 여러분 이렇게 흔들수락 종이가 두께 나와. 다른 곳에서는 쌍발뜨기라고 해서 한 번 떠서 종이를 가져다 붙이는데 김일수 씨는 2번 떠서 겹치게 해 한 장의 종이를 만드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화산지 같은 쌍발 같은 거 이러잖아. 앞꽂이에다 이렇게 뚝 출렁출렁 딱 떨어져갖고 갖다 붙여보잖아. 그게 이제 그 종은 이제 거기서 물만 조종으로 하면 이제 똑같이 나올 수도 있지.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예발지는 2번을 떠다 붙잖아. 2번. 이게 처음에 떠다 붙이면 밑으로 가고 2번째 다 붙으면은 저 밑에 지가 앞으로 오고 그런 게 두께가 저 종이를 철판에다 말려보면 똑같이 나와. 우아래 없어. 깨끗해요.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도 하루에 뜰 수 있는 한지의 양은 50장 안팎. 허리 한번 펼 겨를 없이 작업은 계속된다. 어떤 화학 제품도 첨가되지 않는 국내산 천연 원료로 만든 전통 한지. 만드는 과정도 신비롭지만 모든 과정이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일이다. 그가 만드는 한지의 양은 한 해 평균 약 3만여 장. 전통 한지가 귀해지면서 그를 찾는 사람은 오히려 늘고 있다. 반백년 가까운 세월, 한지 만드는 일에 평생을 바쳐온 김일수 장인. 그의 한지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나무 종이는 볏짚어가 굉장히 딱딱해요. 딱딱해가지고 면도 고르고 촘촘하고 내구성은 찢어도 안 찢을 정도로 늘어날 정도로 그렇게 강해요. 그런데 먹을 확 순간적으로 빨아들질 않아요. 써놓으면 써놓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게 천천히 스며들어요. 그래 나중에 먹이 많이 묻은 자리, 적게 묻은 자리, 붓이 빨리 지나간 자리, 천천히 지나간 자리가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요. 예로부터 서가의 4보배 중 하나인 먹. 이 먹을 가리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문인이자 화가였던 추사 김정희는 서가의 으뜸은 먹이라고 했다.
충청북도 음성군. 이곳에서 우리의 전통 먹인 송연먹과 유연먹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전통 방식으로 30년간 이 먹을 만들어 온 사람 한상목 묵장이다. 공방 마당 한켠에 심어진 아주까리라고 불리는 피마자. 이 피마자는 유연먹을 만드는 중요한 원료다. 콩국듯이 볶아가지고 눌러서 기름을 짜는 거예요. 전통 먹 중 유연먹은 식물성 기름을 태운 그을음으로 만드는데 질그릇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그 그을음을 받는다. 심지를 길게 하면은 그림이 더 나와요. 심지를 짧게 하면 완전 연소고 이렇게 심지를 길게 하면 지금 이 불꽃이 쭉 올라오잖아요. 이게 끓으면 심지 조절로 이거 그림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2시간이 경과되면 피마자 기름이 타면서 그 그을음이 뚜껑에 달라붙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먹의 주 재료이다. 유연먹은 조선시대 문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주로 글씨에 많이 쓰였고 번짐이 좋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 소나무가 주 재료인 송연먹은 고려시대 중국 당나라에서 들여와 산소화나 그림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소나무가 귀해지면서 오늘날 유연먹에 비해 그 가치가 높아졌다. 죽은 소나무의 뿌리는 송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송연먹을 만들기 위해선 이 송진을 머금고 있는 나무가 필요하다. 소나무가 있으면은 이렇게 송진이 굳어서 된 관절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태워봐야 그름이 없어요. 송진이 굳어서 된 관절 부분만 태워야지 그름이 있어요. 소나무를 태운 그을음으로 만드는 송연먹은 먹 중에 으뜸으로 꼽히는데 소나무가 귀한 요즘. 하지만 송연먹을 만들기 위해선 죽은 소나무에 송진이 굳은 관솔 부분이 꼭 필요하다. 관솔이 많이 박혀있는 게 좋죠. 그래서 송연목 하나 만드는데 소나무가 3그루에서 5그루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큰 거는 3그루만 태워도 돼요. 근데 이게 작은 거는 5그루를 태워야 돼요. 먹 하나 만드는데 소나무를 그 정도 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자연 건조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묵장에겐 관솔은 귀한 보물과 마찬가지다. 묵장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작업장 주변. 그런데 좀 특이한 가마가 눈에 띈다. 여기서 불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다 절로 보내는 거예요. 저 보내면 연기가 저 집에 갇혀 있다가 열흘 정도 떼어가지고 하루를 식혀야 돼요. 하루를 식히는 게 뭐냐면 불을 떼고 바로 들어가면 우선 일산화탄소가 많아가지고 사람이 쓰러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온도가 높으면 그림이 달라붙지 않고 공중에 둥둥둥둥 떠 있어요. 이게 하루 식히고 나서 들어가면은 벽이고 천장이고 그림이 다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면 가서 솔로 이렇게 쓸어내서 이게 그림을 채취를 하는 거죠. 최상의 소나무 그을음을 얻기 위해 직접 만든 송연가마. 소나무 그을음으로 만드는 송연먹을 만들기 위해 가마에 불을 붙인다. 송진을 머금고 있는 소나무가 타면서 검은 그을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일단 제일 신경 써야 될 거는 그림이 많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림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은 요 불 태우는 요령도 아주 필요해요. 왜냐면 이게 높은 온도에서 태워버리면은 그림이 별로 없어요.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연기 잔뜩 나오게끔, 그러니까 해야지만이 그림이 많아요. 온도가 높아버리면 그림 자체도 타버려요. 그림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낮은 온도에서 태워야 돼요. 송연가마에서 소나무를 태우기 시작하면 불의 색이, 가마 표면의 구멍의 크기, 굴뚝의 각도 등에 따라 비중이 큰 그을음이 가마의 상부에 맺힌다. 보통 송연먹을 얻기 위해서는 열흘 이상 가마 앞에서 그을음을 모아야 한다. 밤낮 없이 계속되는 자신과의 싸움. 먹은
인내와 기다림이 빚어내는 예술이다. 그을음을 채취하기 위해 숨죽여 가마 안으로 들어가는 한상묵 묵자. 가마의 상부에 붙어있는 그을음을 먼저 털어내기 시작한다. 불씨는 꺼졌지만 아직 가마 안에는 열기가 남아있는 상태. 조심스럽게 소나무에 그을음을 쓸어 담기 시작한다. 소나무를 열흘 이상 태워 그 그을음을 받아야 하는 송연가루. 채로 걸러 불순물들을 제거해 고운 송연만을 모은다. 불순물가 있죠? 먹을 만드는 또 하나의 원료인 소가죽을 고아서 만든 아교이다. 소가죽 소뼈를 고아서 만든 게 아교예요. 이 아교가 이 그름 자체는 되게 뭉쳐지질 않잖아요. 이걸 뭉쳐지게 하기 위해서 이 아교를 넣어서 반죽을 하면 까만 찰흙같이 돼요. 이게 목의 주 재료입니다. 그을음 가루에 아교를 섞는 혼합화 과정. 그을음과 아교는 평균 6대 4의 비율로 섞는데 바르는 건 지금 식물성 기름입니다. 이렇게 바르는 거는 달라붙지 말라고. 안 그러면 손에 달라붙어서 반죽을 못해요. 이 바닥에도 이렇게 칠해줘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칠해주면 이게 달라붙어요. 반죽이 제대로 돼야 하는데 3시간 이상 반죽을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점점 뭉침이 커지죠, 이렇게. 주먹살에 삐져나와야 돼요, 이렇게. 실제로 고려와 조선 초기에는 먹을 만드는 수공업자를 묵척이라고 부를 정도로 고된 작업이었다. 인내심을 갖고 3시간 동안 계속된 반죽이 끝났다. 2차 반죽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보온통에다 이렇게 해놓은 게 뭐냐면 얘가 식으면은 바로 굳어요. 어느 정도부터 굳기 시작하냐면 영상 15도. 영상 15도만 돼도 얘는 굳어요. 아교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따뜻하게 보온을 해줘야 됩니다. 한 개의 중량씩 떼어낸 반죽은 다시 2차 반죽에 들어간다. 반죽이 끝나자 먹을 찍어내는 먹틀을 꺼낸다. 이거는 나무 틀입니다. 이 나무 틀은 저희 공방만 해요. 다른 공방들은 다 금형 틀이 있는데 틀에 넣을 때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잘 비비며 넣는 것이 중요한데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먹의 표면에 기포가 생길 수 있다. 오랜 세월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자신의 노하우로 만들어진 먹틀이다. 40분 정도 물려놔요. 근데 목경틀은 놓고 이렇게 눌러버리면은 이 나무가 어느 정도 수분을 먹기 때문에 마르고 나서 먹을 부러뜨려 보면 이 가해하고 가운데가 똑같아요. 막틀에서 꺼낸 먹은 양갱처럼 말랑말랑한 상태. 어르신하고 말랑말랑 양갱 같죠? 먹은 형태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수분을 날리는 건조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는 1차 건조장입니다. 이건 전통 방식대로 하는 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밑에다 재를 깔고 그 밑에 한지를 덮은 다음에 요 사이에다 이렇게 먹을 두는 겁니다. 이렇게. 먹은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1차 건조를 한 후 6개월에서 1년 이상 자연 건조를 거쳐야 좋은 먹으로 거듭난다. 먹을 요 사이에다 놓고 그다음에 한지를 덮은 다음에 다시 재로 덮어줍니다. 이러면 내일 와서 보면은 이 재가 젖어 있어요. 한지도 젖어 있고 다시 한번 똑같은 과정으로 재 깔고 한지 깔고 먹는 다음에 한지 덮고 다시 새로운 재로 이렇게 싹 덮어줍니다. 요거를 7일 동안 해줘야 돼요. 그럼 7일 후부터는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 더 이상 이 재가 젖어 있질 않아요. 그러면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갑니다. 먹이라는 게
이 가운데 있는 수분이 먼저 나와줘야 돼요. 가해부터 마르면 먹이 갈라져요. 금이 가요. 먹은 사람의 정성과 시간의 기다림이 만든 결정체다. 건조가 잘 됐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먹을 두드려 보는데 좋은 먹은 두드렸을 때 맑은 소리가 나며 은은한 향을 품고 있다. 거짓 소리가 없죠, 이거는. 얘는 만든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다 된 소리는 어떠냐? 묵닭 소리 같이 틀리죠, 완전히. 네. 소리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맛으로 확인해요, 이렇게. 좋은 목은 혀가 딱 달라붙어요. 인구의 시간을 견디며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낸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송연먹. 실제로 유연먹과 송연먹의 글씨 차이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여기는 번짐이 이렇게 약간 톱 나갖고 여기는 번지 스미듯이 이렇게 쫙 끝까지 나갔잖아요. 유연먹은 먹색이 진하고 입자가 곱고 번짐이 좋아서 산소화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 반면 송연먹은 입자가 크고 변색이 빨라 다양한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연먹이 개발되면서 산소화를 그릴 때 번짐을 통해 운물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먹의 개발이 당시 화풍에도 큰 영향을 줬던 것이다. 송연먹의 일단 장점은 여러 가지 색깔을 나타내요. 이게 자체가. 근데 또 그게 또 하나의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입자가 크다 보니까 변색도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빨라요. 근데 그 변색도에서 여러 가지 색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장점이자 단점이고요. 유연먹은 일정한 색을 내죠. 까만 먹의 본연의 색을 나타내주고 또 그러면서도 입자가 곱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번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미술적인 효과를 많이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게 장점이고 단점이라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지 못해진다. 그게 또 단점이 될 수가 있죠. 수원 서해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벼루. 조선시대의 왕 영조가 직접 사용한 벼루로 알려져 있는데 이 벼루는 이제 영조 임금이 직접 사용한 이제 벼루로 알려져 있습니다. 벼루 모양을 보면 그 어떠한 문양도 새겨져 있지 않고 그리고 일반적인 벼루보다 그 크기가 크고 약간 붉은 빛을 띠고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바닥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글자가 이제 영조 어필로 이루어져 있고요. 영조 임금이 직접 자신이 1세였던 갑술년부터 71세에 이르렀던 이제 갑신년까지 8번에 있었던 주로 갑자년에 있었던 그 8번의 주요한 행적을 연표로 꾸민 것이고요. 문방사우 중 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이자 가장 친한 벗인 벼루. 우리나라에서 벼루 만드는 돌이 생산되는 곳은 단양의 자석, 보령의 남포석, 파주의 화초석 등이 있는데 특히 남포벼루와 단양 자석벼루 등이 명품 벼루로 알려져 있다. 그 명품 벼루들 중 단양의 자석으로 벼루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 57년째 자석 벼루를 만들어 온 신근식 벼루장이다. 이제 또 돌이 묵잖아요. 붉은자자 자석이라고 그래요. 자석. 붉은자자 써가지고 자석벼루 그러죠. 그런데 이제 제가 중국에 가서 보니까는 그 단계석이 이거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런 눈도 나오고 뭐도 그렇고. 그는 충북 단양에서 채굴한 돌만 고집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단양돌이 제일 낫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정선에서 나오는 돌은 너무나 강해가지고 돌은 질은 좋은데 너무나 강해가지고 이런 큰 조각을 못하고 세밀한 조각을 못해요. 그렇다면 얇은 조각만 하지. 이제 단역돌만큼은 뭐 아무리 두텁고 커도 조각을 뭐 세밀하게 할 수도 있고 조각이 예쁘게 잘 나오고 그래요. 앞마당을 가득 메운 자줏빛의 돌 자석. 자석은 단단하여 먹이 잘 갈리는 특징이 있고 수분 흡수율이 낮아 먹물이 잘 마르지 않는다. 공기에 안 마르면 절대 물이 안 마르고요. 그 검은 돌 같은 거, 딴 돌, 뭐 약한 돌 같은 거는 그냥 뚜껑 열어가지고서 공기에 쏘이면 부쩍 말르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공기에 마르지 않으면은 절대 그 돌이 먹지를 않으니까 물을 먹지 않으니까 절대 안 말라요. 그러니까 열어놓고서는 또 쓰고 또 닫아놓고 열었다 또 쓰고 닫아놓고 그래도 돼요. 그래서는. 자석 벼루의 품질은 세공과 조각의 난이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데 신벼루장의 자부심이 되는 벼루가 있다. 매화가 용보다 좀 뭐 파는 게 많고 구멍 뚫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자주자주 여러 가지 이렇게 파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용보다도 훨씬 더 더디게 만들고 힘들어요. 조각의 난이도에 따라 가격과 예술성이 결정되는 게 벼루이다. 벼루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적게는 사흘, 길게는 열흘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용을 만들자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파면은 쉽게 파지잖아요. 파는 데가 별로 많지 않죠. 그런데 이거는 파는 데가 많아가지고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런 것도 고목 같은 거 만들려도 이런 걸 마창 뚫어야 되니까 힘들고 이런 이제 조각도 많이 뭐 세밀하게 해야 되니까 이 꽃잎파리 만드는 것도 매화꽃 딴 거보다도 그 용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짝짝 그으면 되는데 요거는 동그랗게 해가지고서 이걸 또 파내고서 이걸 만들고 다 해야 되니까 힘이 더 들죠. 이렇게 장인의 정성이 들어간 아름다운 벼루들은 선비들의 수집품으로도 인기가 있었는데 벼루는 글씨를 쓸 때 먹물을 담아두는 그런 용도의 도구이지만 그 옛 선비들은 그 벼루에 아름다운 대나무나 매화꽃, 포도 등을 조각해서 아름답게 꾸미거나 아니면은 그 벼루의 원료가 되는 그 돌 가운데는 아름다운 천연의 무늬가 있는 그런 돌이 있습니다. 그런 돌을 아주 아름답게 깎아서 하나의 조각품, 예술품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60년 세월 동안 자석에 영혼을 불어넣으며 몇 날, 몇 달 혹은 몇 년의 제작 기간을 거쳐 그가 완성해온 자석 벼루. 돌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딴 거에다 갖다 거기가 저도 조금씩 이렇게 다듬어야 돼요. 벼루장에게 벼루는 곧 그의 자부심이다. 또 하나 제작 기간만 무려 4년 걸려 완성된 신근식 벼루장의 대표작이다. 조각의 면면을 살펴보면 토끼, 용, 뱀, 말, 소, 원숭이, 닭, 돼지, 개, 쥐, 호랑이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다. 돌이 이렇게 큰 게 광산에서도 이렇게 안 나와요. 돌이 병음시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것도 그래가지고 이것을 큰 것이 돌 이렇게 볼 적에 저때가 막 이 정도도 벗었는데 깎아서 이제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 하는데 이것도 넷이 들어야 돼요. 장경 넷이. 그 원석에 있을 적에는 뭐 넷이 어림도 없었어요. 예로부터 검은 먹물의 바다로 불렸던 벼루. 신근식 명장의 땀과 노력으로 이 돌은 글씨의 향기를 피어올릴 검은 바다가 될 것이다.
절대 물이 마르지 않고요. 먹이 곱게 갈려요. 그래서 글씨 쓰는 사람들 글씨를 이렇게 화선지에다가 글씨를 쓰면은 곱게 갈리니까 저 찌꺼분하지 않고 매끈하게 나오잖아요. 돌하고 벼로 먹하고 이렇게 같이 갈리면은 찌꺼분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 돌은 안 갈리고 먹만 갈리니까 매끈하게 나오는 이런 그 뭐가 특징이 있더라고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도 문방사우를 아끼며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는데 이 글을 쓰면서 마음도 차분해지고 또 그러면서 딴 것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옛것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 말하고 온고지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옛것을 알므로써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이런 서예를 통해서 그런 그 사고의 전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문방사우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방사우라는 것은 옛날부터 이제 선비들이 글씨와 그림을 애호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문방구 역시 같이 이제 글방에서 보배롭게 여겨지고 또 애용되어 왔는데요. 요즘 현대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어떠한 필기구나 노트 이런 것들을 찾는 것들도 다 이런 전통 문화 속에서 우리 문방구를 애용하는 그러한 영향이 이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연고를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막 종이 구겨서 싹 버리는, 이건 조선시대의 문인들이나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종이 한 조각, 아무리 작은 붓이라도 붓 한 털, 먹 한 도막, 정말 자기의 이 몸처럼 생명처럼 아껴 사용했다는 점. 그렇게 아낀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질적으로 아낀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랑한다는 의미거든요. 친구로서 내가 내 친구를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 그런 개념으로 늘 옆에 두고 친구처럼 그렇게 대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곁에 두고 뜻을 함께한 벗이자 항상 배움을 이어가고자 했던 선비들의 정신이 담겨 있는 문방사우. 집, 필, 묵, 연 어느 것 하나 떨어져서는 완성되지 않는 선비들의 전통 필기국. 문방사우는 오늘날에도 필기국 그 이상의 가치를 품고 있다.